이 사례 연구를 좀 해보겠는데요. 이 대가들은 어떻게 대가가 되었나? 응? 뭔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대가가 된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고후를 설정하면은 고후는 이 대상을 그러니까 이 대상 설정이 그 시대의 경직성을 파악할 때 이 대상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후가 살았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그 무렵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경직성이 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은 언제나 그 시대, 그 만들어진 시대와 관련해서 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19세기의 경직성이라는 것은 이 사실주의이고 이것이 어떤 그 관습적 전통이 뭐였어요? 그림이라는 것은 그림은 사실적인 재현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이게 하나의 그 시대의 통념이고 그림에 대한 사실주의 그림이죠. 사실주의 그림에 대한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 관습적 해석이죠. 해석. 이런 관습을 어떻게 재해석했느냐. 이걸 추정하면은 창작이 안 되겠죠. 그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려면은 예술은 새로움을 향한 도전이라면은 관습을 따르면 새로움이 안 나오겠죠. 반드시 재해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거는 내면적 감정이 더 사실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재해석하는 거죠. 그림은 사실적인 재현이다. 그러려면 어떤 객관적으로 그걸 분석해가지고 시각적인 닮음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사실적이라는 건 시각적인 재현이라는 건데, 근데 이러한 사실보다도 내면의 사실, 내면도 엄연한 사실 아니에요. 내 감정이 일어나는 거. 그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더 진실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좀 다르게 써볼까요? 그림의 진실은 사실적인 재현이다. 내면적 감정이 더 사실적일 수 있다. 그림이 사실적인 걸 추구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감정이 더 사실적일 수 있다. 이제 감정이라는 부분을 새롭게 이제 끌어들이는 건데, 이건 이제 심리의 영역이지만 이거는 그림의 방식을 확장하는 방법에서 이런 심리의 영역이 들어올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감정을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심리학의 영역이 되기 때문에 미술을 대상으로 삼아서 미술의 관습을 확장하는 방식으로서의 이런 심리가 들어오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표현 방법은 내면적 감정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각적인 재현을 드러낼 때는 이것이 어떤 그 원급법이나 또는 뭐 사실적인 색깔에 의존해야 되지만 표현 방법으로 이런 내면적 감정은 어떤 주관적인 색채나 어떤 선묘 자체, 이 선에 어떤 감정이 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역동적인 어떤 선묘, 요렇게 이걸 위해서 요렇게 재해석을 위해서 표현 방법은 결정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구조만 나오면 된다는 거죠. 대상이 있느냐, 그리고 대상이 경직성이 있느냐. 경직성이 있죠.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다 그림이라는 것은 사실적인 재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거 굳어져 있는 거죠. 엄청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말랑말랑하게 할 수 있느냐. 이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계속해서 이거를 재해석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어떤 그 내적인 감정의 문제로 더 확장시킴으로써 이 사실성을
새롭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표현주의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방법이 굉장히 새로움을 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방법적인 가능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새로운 방법의 가능성. 그러니까 이 해석이 예술은 어떤 감정의 표현일 수 있다. 내면의 감정의 표현일 수 있다라는 이 재해석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수많은 거기서 표현 방법이 나올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움의 길을 이렇게 열어 보여준 거죠. 표현주의의 어떤 그 시조처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영향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작품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 굳어져 있는 거를 유연하게 해줄 때, 거기서 어떤 방법적인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나오기 때문에, 영향력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이 질문들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무엇을, 대상,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어떤 대상을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왜라는 질문 속에는 그 시대에 대한 요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도 무엇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왜 만들려고 할 것인가? 그거 생각하잖아요. 공장에서 물건 하나 만들 때도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 고차원적인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이 없이 그냥 그린다는 거죠. 이것은 예술이 주관적이라는 생각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누리는 자유인데, 그렇게 주관적이면은 이게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예술이 지금까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역사를 이어왔다는 것은 나름의 어떤 법칙이 있고 규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가들도 나오고 대가와 소가가 그 분리가 되는 것이지, 그 규범이 없으면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피카소를 한번 해보죠. 피카소를 한번 해보면은, 피카소는 뭐 20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작가인데, 피카소도 이제 회화를 대상으로 삼아요. 이 회화라는 것이 뭐냐. 그리고 전통적 관습을, 회화는 역시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 19세기 말 20세기 초는 가장 그 경직된 그 관념이 사실적인 재현이라는 거, 회화를 정의할 때. 그래서 원근법을 통해서 어떤 3차원, 평면의 3차원을 구현하는 것을, 이거를 전통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거를 피카소가 회화는 과연 이것만 사실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피카소의 해석은 조금 달라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피카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점의 결합이다. 다시점이라는 얘기죠. 다양한 시점이 결합된 것이 회화일 수 있다는 거죠. 더 사실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거는 한쪽 면에서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주관적일 수 있죠. 내가 본 쪽만 더 강조되는 거고, 보이지 않는 쪽은 그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원근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렇게 보면 주관적인 거죠. 나를 중심으로 세계를 보는 방식이고, 근데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그게 더 실제와 더 닮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게 더 사실적인 재현이라는 거죠. 재해석할 수 있죠. 어떠한 해석도 시간이 지나면 편견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해석도. 그러면 그건 다시 재해석을 요구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른 어떤 양식, 뭐 다시점, 일시점에서 다시점으로, 그 다음에 어떤 시점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 평면화되는 거죠. 왜냐면은 그 일시점으로 봐야 공간이 생기는 거지. 3차원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멀고 가까운 거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점에서 보니까 이 평면적인
평면적이고 여러 앵글을 종합하다 보니까 구성이 되는 거죠. 평면적 구성이 되는 거죠. 여기에 따른 표현 방법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럴 때 중요한 거는 요 해석이죠. 요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그 양식적인 방법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뭐 이건희 회장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런 말을 남겼죠. 한 명의 천재가 몇 명을 먹여 살린다고 그랬던가요? 뭐 그런 것처럼 한 명의 재해석이 수많은 그 입체주의 양식들, 작가들을 먹여 살린 거죠. 그 새로움의 길을 열어준 거잖아요. 이번에는 마르크 샤갈을 한번 해보죠. 샤갈. 샤갈에서 대상은, 샤갈은 20세기 중후반, 뭐 그 무렵에 산 사람이기 때문에 대상이 역시 뭐 사실주의적인 그런 미술을 대상으로 삼았고요. 미술 안에서도 사실적인 현실을 담는 그런 미술들, 뭐 이거야 뭐 그림은 시각적인 실제를 그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 관습이라는 건 다 비슷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따라서 이거는 관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어떻게 이분은 재해석하냐면은 우리의 그 정신세계도 환상이 아니라 또 다른 실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정신세계라는 것은 굉장히 그 환상적인 거죠. 환상.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실제, 이것도 실제지만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그런 세계 역시 또 다른 실제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그 상상력을 통해서 색깔의 주관적인 색이라든지 주관적 색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환상 초현실성이 화면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몬드리안 같은 경우에는 몬드리안의 경우는 여기를 어떻게 잡냐면은 관습은 다 비슷해요. 관습을 비슷한데 다 비슷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비슷한데 뭐 자연과 인간의 외형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전까지의 미술이 여기에 대해서 미술은 인간계와 자연계를 소거해 가는 것이다. 빼나가는 것이다. 그럼 뭐가 남느냐? 가장 어떤 수평선이라든지 수직선 또는 삼원색이 남는다는 거죠. 삼원색. 어떤 기본 어떤 그 구조를 찾아 들어가면은 복잡한 이런 그 외형이 내재하는 그 구조를 찾아 들어가면 결국 수평과 수직과 삼원색이 된다. 아주 결과는 간단하게 나오지만 이런 간단한 그림이 이게 미술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요 대상의 설정과 재해석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무슨 그림이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예술에서는 이 구조만 나와버리면은 여기서 새로움이 나오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렇게 안 그랬기 때문에 새로움이 나오잖아요. 그 새로움의 근거가 이 재해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뭐 칸디스키 같은 경우에는 칸디스키 한번 해볼까요? 칸디스키의 경우는 이 대상을 인상주의로 잡아요. 인상주의. 왜냐하면 칸디스키가 그림을 그리게 된 어떤 계기가 인상주의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법학을 전공하다가 인상주의 작가들의
전시회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제 그림을 시작하거든요. 인상주의를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상이 인상주의가 된 것이고, 인상주의라는 것은 그림은 변화하는 빛을 그리는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빛.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빛을 그리는 것이다. 이 인상주의의 하나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대상을 잡을 때 이 대상이 시대적인 편견이 없이, 시대적인 경직성이 없이 한두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런 걸 잡으면 안 돼요. 인상주의는 그 당시에 꽤 많이 퍼져 있었던 거죠. 꽤 많이. 인상주의라는 것은 계속 그 눈에 의한 어떤 그 외면적인 거잖아요. 칸디스키는 어떤 그 정신적인 거, 어떤 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거, 이 정신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진짜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 사라져도 이 내면적인 어떤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내적 필연성이 있다. 인상주의는 외부의 그 대상에 의존하는 거죠. 철저하게 대상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칸디스키는 대상이 없을 때 오히려 더 그 내적 정신적 울림이 더 잘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느 날 그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다가 밖에 나갔다 들어보니까 정말 그 음악처럼 뭐 황홀한 작품이 있어서 봤더니 자기가 그린 작품인데 그걸 자꾸 옆으로 돌려놔가지고 대상이 잘 안 보이니까 더 그 색채의 순수한 울림 같은 것들이 더 잘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 음악처럼 순수한 어떤 그 정신적인 울림이 회화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 제 해석인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새로운 어떤 양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어떤 순수한 어떤 점이라든지 선이라든지 색이라든지 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조합에 의해 가지고 정신을 연주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대가들은 다 뭐 어떤 자기의 관습적 전통에서 재해석한 부분이 있다. 뭐 한 명만 더 해보죠. 듀샹 한번 해보죠. 듀샹 같은 화가는 예술 혹은 미술이라는 총체적인 부분을 문제 삼아요. 미술은 시각적인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뭐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듀샹은 미술의 본질이라는 것은 이런 미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예술가의 선택 행위다. 선택 행위이고, 이거는 아이디어적인 차원이라는 거죠. 아이디어. 내가 직접 아름다움을 창출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물건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아이디어가 들어가면은 그것이 예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변기를 미술관에 갖다 놓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선택 행위 자체를 드러낼 수 있는 표현 방법을 차지하잖아요. 거기서 레디메이드가 나오는 거죠. 기성품.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내가 만들면 안 되겠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선택이 돼야 되니까. 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관습적인으로 보면은 이 변기는 예술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재해석의 이 내용에 따르면은 레디메이드여야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림을 볼 때 이 재해석한 거를 참조하지 않고 자꾸 관습에 따라서 그림을 보기 때문에 그림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그림인가? 변기가 왜 작품이 될 수 있는가? 응? 그 작가가 재해석한 부분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재해석이 뭔가를
검토해야 된다는 거죠. 재해석을 이렇게 해놓고 기존에 그리던 식으로 표현 방법을 그리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작품의 양식이라는 것은 재해석의 결과여야 되는 거예요. 재해석에 따른 결과여야 된다. 그럴 때 새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작품을 아이디어로, 이 개념적 아이디어로 이렇게 확장을 시켜 놓으니까 여기에서 또 무궁무진하게 팝아트도 나오고 무궁무진하게 여기서 새로운 현대미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새로운 가상세계를 열어 보여준 거죠. 이런 것들이. 뭐 또 누구 또 더 해볼까요? 클레 한번 해주지. 클레요. 폴 클레요? 폴 클레도 뭐 칸디스키랑 비슷한 거죠. 같은 사주에 있었기 때문에 칸디스키가 했던 것처럼 대상은 미술로 잡은 것이고 이 관습은 외형적 재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죠. 외형적 재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떤 순수한 어떤 정신적인 표현으로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관적인 색채라든지 어떤 새로운 어떤 구성,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힘을 드러내는 것이다. 클레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미술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드러내는 것이다. 과거에는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 이게 예술이었잖아요. 이게 미술이었잖아요. 근데 클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놔요.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그 정신세계고, 자기 감정이고, 이런 걸 이제 표현하면 추상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을 미술로 잡아라. 미술이나 어떤 사조, 어떤 양식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재해석하려고 덤벼들으라는 거죠. 근데 이 재해석이 자기가 처음 하면은 좋겠지만, 이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재해석했는데 누군가가 중복될 수도 있겠죠. 누군가가 먼저 했어,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새로움이 안 나오느냐? 그러면 나머지 비빌 언덕은 표현 방법이에요. 이 하나의 재해석에서 무궁무진한, 이 재해석이 하나 이루어지면은 여기서 무궁무진한 표현 방법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 무궁무진까지는 안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신도시를 개발하면은 거기서 신도시의 집들이 어느 정도까지 지어질 수 있는 거죠. 거기가 꽉 차버리면은 새로운 도시가 신도시가 또 필요하겠죠. 그 개발되면 또 거기에 따른 집들이 지어지겠죠. 그러니까 새로움을 위해서는 해석을 새롭게 하든지 재해석을 이루어든지 이 재해석의 양식적인 여지가 좀 있어가지고 표현 방법을 새롭게 하든지 그래야 창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움이 나오는 거죠. 그냥 내 마음을 그냥 그린다? 내가 좋아하는 걸 그냥 그린다? 절대로 이 새롭게 되기가 어려워요. 다른 분야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림을 아마추어로 뭐 할 경우에는 뭐 그냥 뭐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그냥 내가 좋은 걸 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제 프로가 된다는 것은 다른 작가들과 경쟁 체계에 되는 것이고 어떤 평가, 우열을 논해야 되는 거거든요. 운동선수가 잘하는 선수, 못하는 선수, 이 대우가 달라지듯이 이 그런 그 위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평가의 그 잣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을 평가할 때, 그 대가들의 작품성을 평가할 때 이런 기준이 필요한 것이고, 또 작가들이 어떤 내 작품성을 끌어올릴 때 필요한 조건들인 거죠, 이것이. 오늘 내용이 그러니까 상당히 그 중요한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이나 창작하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가가 된 걸작을 만든 케이스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걸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교수님, 저
방금 말씀하신 그 대상이 미술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게 뭐 공감이 많이 가는데요. 좀 저도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주제를 대상으로 오로지 생각하고 너무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예술 자체에 대한 재해석을 그 부분을 좀 게을리한 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그치만서도 교수님 앞서 말씀하신 게 그 예술은 그 삶에 굳어진 관습을 다루잖아요. 삶과 네. 동떨어져서는 안 되고 그 대상을 미술로 잡으면서 잡는다고 했을 때 그 예술과 삶과의 관계는 그럼 그런 시점에서 어떻게 되는 게 맞나요? 왜냐면 그 전에는 그 삶에 굳어진 관습 자체가 이제 대상이 되는 줄 알고 거기에 이제 집중하고 그 뭐 사랑 그 대상이 이제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삶의 문제를 이렇게 정말 유심히 관찰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그 예술 자체에 그 시선을 약간 돌려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 삶에 굳어진 관습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네. 것일까요? 네, 좋은 질문이죠. 자, 그 부분이 이제 다들 이제 우리가 혼돈을 많이 느끼고 있는 지점이고, 많은 작가들이, 그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좀 방황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사회나 우리 심리를 하더라도, 그 역사가 있어요, 미술에서. 그 난 길이 있다는 거죠. 미술 사회를 보면은 심리를 표현한 작가들이 있어요. 그잖아요. 그 표현주의 작가들이 다 그렇잖아요. 또 사회를 표현한 작가들이 있다니까요. 그 리얼리즘 작가들이, 계통의 작가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관심이 있더라도, 그것을 표현한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표현한 그 관습,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관습이면은 리얼리즘을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인간 심리에 대한 관심이면은 대상이 표현주의가 되는 거죠. 표현주의적인 거를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다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누군가는 내가 어떠한 미술 밖의 것을 대상으로 삼아도 그것을 표현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새로움은 어떤 그 미술 안에서의 그 새로움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과 부차적인 거. 그러니까 그 다른 영역은 그 예술의 영역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지만 그게 예술의 본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상과 주제에 있어서는 그 중요도에 있어서는 그 대상인 미술을 대상으로 삼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게 네.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미술가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학자나 심리학자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주제를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마치 미술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느낌이거든요. 내가 여기에 전문가도 아닌데 이 주제 그림 그리는 사람이 이 주제를 막 내가 이거 완벽히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이제 이걸 특별히 강조를 하게 됐냐면은 요즘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자기 작품 발표하는 거 들어보면은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자기 어떤 느낌, 마음 이거를 창작을 하려고 그러니까 창작이 안 되는 거죠. 응? 기존에 난 길을 살피지 않고 응? 그냥 자기가 새롭게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그래서 이 비유를 들은 거예요. 이 관광지는 길이 나 있다. 근데 관광지까지 가는 길을 혼자 숲으로 가지 말라. 에? 이거를 검토하지 않은 거죠, 이 길을. 여기를 대상으로 잡았으면 그냥 여기를 쉽게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갈 수 없는 데를, 그거를 하는데 이게 재해석이고, 이 재해석하는데 에너지를 써야지, 여기 쓸데없는데 이런데 에너지 쓰다가 인생 끝난다 그거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혈통을 빨리 찾아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것이 어느 분야에 누가 여기를 갔나 이걸 파악해가지고
거기까지는 쑥 가버리라는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진짜 이제 자기의 길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창작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고민의 포인트를 좀 더 좁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대가와 취미로 하는 사람들의 차이 같아요. 그 지점이. 운동도 처음부터 이 제대로 이 코치를 안 받으면은 끝까지 그 습관을 못 고치는 거거든요. 잘못 한번 그 습관이 들어버리면 절대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여야 되는데 그 습관이 잘못 드는 거죠. 우리가 혼자 운동 배우면 막 폼이 막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그걸 고치려면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게 낫지, 한번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미술, 예술, 뭐 이런 거를 또 고민을 또 하면서 뭐 기존 예술이 갖고 있는 편견을 어떻게 좀 더 자유롭게 만들 것인가, 이 지점을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 2, 3, 4 요거를 조금 다시 채워놓으려고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기업에서 제품 만들 때는 이게 아주 당연한 거거든요. 이 당연한 건데 이 예술은 이 당연한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발전이 없는 거죠.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자, 오늘 내용 또 편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그 예술가로서의 어떤 자세나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예술이 또 우리 삶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예술과 삶의 관계는요, 이러한 메커니즘을, 예술은 목적이 있고, 목적을 위해서 이 관습적인 어떤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이 미의식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인생의 하나의 그 모델로서 제시해 주는 거예요. 결국 예술의 목적과 인생의 목적이 아주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도 창의성이 있기 때문에. 게임이라는 것은 간접적인 목적이거든요. 예술처럼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예술은 창조성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과 이게 부합돼 버린다는 거죠. 인생은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제 예술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좀 더 본격적인, 그야말로 헐만한, 우리 사회에 뭔가 기여가 있는 그런 장르가 될 수 있겠죠. 저기 금방 말씀해 주신 전통적 관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재해석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서양화 같은 데서는 이런 지금 강의하신 내용이 많이 와닿고 있지만은 재료가 한정적이고 기법이 다양하지 못한 동양화의 경우 사역의 육법 같은 거가 전통적으로 쭉 내려온 관습이고 기교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역 육법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달리 재해석을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있죠. 뭐 현대 동양화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굉장히 그 다양한 방식으로 뭐 확장되고 있고요. 이거를 뭐 서구적인 논리가 아니라 이건 창작의 논리입니다. 창작의 논리. 왜냐하면 창작이 되려면은 새로운 재해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이런 주장은 동양 미학에 더 잘 맞아요. 이 도가 사상, 도라는 것은 붙잡을 수 없다. 근데 붙잡아 놨기 때문에 그걸 해체해야 되는 거죠.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뭐 불가의 공사상도 마찬가지고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아 놨을 때는 그거를 해체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이론 자체는 동양 사상에 더 부합된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리고 이게 창작론이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방법적인 부분에서 그게 가능하느냐라는 부분인데, 그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예. 뭐 지필묵과 어떤 기존의 그 동양화의 어떤 표현 방식이 있지만 그게 너무 관습적으로 굳어져 있지만 그걸 정신으로 들어가면은 얼마든지
현대적인 필요에 의해 가지고 재해석이 가능한데 그게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동양화가 지금 위기라는 거거든요. 그걸 잘 못 오기 때문에 모범 사례가 적기 때문에 이건 이제 동양화 내부에서 고민해봐야 될 문제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재해석의 이 3번 부분을 동양화에서는 이 부분을 뺀 상태에서 2번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동양화의 침체는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오늘날. 동양학과가 지금 없어질 위기에 있죠? 왜 그러냐? 이 3번은 안 올라가니까. 저는 뭐, 얼마든지, 길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우환 같은 작가도 보면은, 그 재해석한 거예요. 전또 문인화의 전 관습을 재해석한 거예요. 여백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 지필목을 안 써도 돌과 찹쌀만 갖다 놔도 이게 지금 동양적인 어떤 그 정신을 계승한 걸로 되잖아요. 저는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뭐 오늘 수업은 뭐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주에 출판 기념회를 겸해서 공개 강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